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아날람 217회 방송 1부. 오늘은 류 교수님 박 박사님과 함께 영화 미나리와 분노의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스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자꾸 류 박사인지 류 교수인지 헷갈려갖고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급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박사 교수 너무 많아갖고 헷갈려 이제. 아유. 저 석사예요. 왜 그러세요? 뭐가 이렇게 뭐가 높아 이렇게. 학력 인플레. 안 되겠어. 우리 조금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디노메이션을 좀 합시다. 맞아, 진짜로. 나 어저께 디노미네이션. 새벽에 유튜브에 그 윤여정 씨 그 50주년 네. 데뷔 50주년 영상이 뜨길래 보는데 이제 축사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연배가 높다 보니까 다들 선생님 하는데 듣다 보니까 게슈탈트 붕괴라 그러죠. 이 선생님 붕괴, 선생 탈트가 오는 거야. 보면서 뭐 그냥 윤여정 씨라고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가 이게 선생님이시죠. 그 딱 한 분 김수철 씨만 네. 누나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귀가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요 지금 217회가 릴리즈되는 날이 딱 이제 일주일쯤 지난 시점이거든요. 저희가 5주년이 된 후로. 3월 16일이 저희 아날람 5주년이었잖아요. 근데 저나 대표님이나 둘 다 정신 없어갖고 하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저희 트위터에서 레오아님께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갖고. 축하드립니다. 5주년이나 되다니. 감사합니다. 꽉 채운 5년이 지났네요. 네, 드디어. 오래 했네요. 네. 아직 뭐 전원일기급은 안 됐으니까 전원일기처럼 시대를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할머니 모드에서 그럼 손주는 언제 보는 거냐 이런 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 좀 해주세요. 뭐 어디서 내 말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명할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 지난번에 그 야작가 맞아. 야작가 방송 들었는데 저희한테 또 돈 보내셨죠. 새벽 2시에 자니 그거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그 정도까지 바닥으로 내려간 적 없어요. 그게 그래요? 바닥이에요? 아니 그 그래요? 멘탈 바닥이라며 이도평 그랬잖아. 그 정도 가면 멘탈이 바닥이라고. 맞다.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아니세요? 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듣고. 약간 아닌 거 잘 네, 알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또 보낸다면 누가 지난번처럼 누가 들어도 저라는 걸 드러내면서 티를 내면서 보낼 거니까. 아무래도 본인 같았어. 저 아니에요. 시간도 맞춰갖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되게 이렇게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신가 봐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숨길 일인가? 내가 아니라니까. 그냥 좀 지켜봤잖아요. 그게 철두철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키다리 아저씨. 믿을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저를 믿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때 그 후원을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네. 잔이가 원래 하고 나면 참 그래요. 그 잔이 부끄러워요. 뒤에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럼요. 핵심이지. 그거 빠지면 안 되지. 부끄러워. 하기 전엔 잘 왜 그런 봤는데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부끄러워. 제가 무슨 눈으로 보고 있죠? 개슴츠레하게 보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영화 이제 됐고 영화 특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시류 영합적인 기획. 이 아카데미에서 이 미나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이제 미나리를 이렇게 사실 미나리가 상을 타다 우리 기생충 때도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할 말을 못했지 오히려 읍부이었지만. 근데 기생충 때는 너도 나도 되게 말을 많이 하는 맞아, 시국이어서 너무 많은 담론이 있었어. 네,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입 다물고 있는 쪽이 낫겠다 싶긴 했죠 그때는. 근데 이거 미나리는 이게 사실 이번에도 그냥 미나리는 그냥 넘어가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기획을 상 타기 전에 그래도 시상식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게 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미나리가 저도 안 봤을 때는 국제시장의 이민자 버전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또 뭐 황정민 씨 대신에 윤여정 씨가 나가가지고 하면서 막 난 진짜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윤여정 씨가 막 무슨 캘리포니아나 뭐 어디 그런 데서 막 한인마트에서 흑인들과 막
대거리를 하면서 드잡이하며 흑인 빅마마들 악바리 같이 그렇지, 사는 그런 맥락이 있긴 하죠. 근데 그 맥락이 이제 한국에 사는 한국인에게 오는 맥락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맥락이. 말이 그런 거야. 네. 한국인이 봤을 때 한국인이 느끼는 그 국제시장 그래서 우리 거다라는 느낌으로 수렴되는 한국인으로 수렴되는 예. 그런 맥락과는 좀 전혀 영화가 좀 달라가지고 네, 그렇죠. 방향을 네. 다른 곳에서 잡아야 이해가 되는 면이 그래서 있어요. 요 네. 얘기는 좀 우리끼리 해보니까 좀 신선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 나오는 담론들이 약간 좀 국제시장 버전으로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소개한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좀 많아서 우리가 좀 요 부분들을 함께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우리는 늘 여러분에게 영화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단 미나리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미나리는 스티브 연과 한예리 씨가 나옵니다. 그 둘이 이름이 뭐죠? 극중 이름이? 제이콥이랑 모니카요. 네, 제이콥이랑 모니카가 악한 소주,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돈을 벌어서 악한 소주로 남편이 아내 몰래죠, 사실은. 그렇죠. 모기지를 이빠이 땡겨서 대농장의 꿈을 하기 위해 악한 소주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하는 것부터.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남편의 꿈은 대농장, 여기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죠. 대농장을 일궈서 뭔가 이제 대부호가 되고, 근데 그 사이엔 행간엔 그게 있어요. 병아리 감별사 돈을 꽤 벌었는데 스티브연 그 제이콥이 장남이니까 아마 보니까 행간에 부모님도 좀 건사하고 동생도 뭐 건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집 사고 결혼시키고 뭐 이런 거. 그거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돈이 있을 것처럼 여유가 생길 것 맨키로 됐는데 이제부터 벌면은 이제 우리 식구 먹고 살겠구나 하는데 마침 애도 좀 심장병 있다고 하고 하니까 좀 여유가 이제 생기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거기에다 모기지를 땡겨서 왜냐면 캘리포니아라는 나름 도시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악한 소주 그 완전 맹지죠, 맹지로 이사 와서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어떤 얘기입니다. 윤여정 씨는 언제 등장하냐? 이게 애 봐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한국 고국에 있는 어머니를 친정엄마를 모셔서 왔는데 친정어머니가 중간에 아프세요. 뇌졸중이죠. 뇌졸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가족이 점점 뭔가 꿈을 키우려고 하는데 꿈이 안 되고 뭔가 점점 좀 조금씩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딱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한국 영화라기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나오는 미국 영화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왜 우리 옛날 대부 이런 거 볼 때 로키도 그렇고 이탈리아인이 나오는 미국 영화. 이태리 이민자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미국 영화로 이해하잖아요. 미국 영화에 등장하는 이태리 이민자 혹은 아일랜드 이민자인데 사실 미나리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영화가 희한한 게 네. 연기를 이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제 한국인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묘한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일관성이 뭐냐면은 그 말투도 사실은 거기 뭐 이민 1세대인 것으로 설정은 나오지만 말투나 이제 대사들이 그 토종 한국인답지 않게 되게 일단 스윗하시고 스윗하고 번역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민 2세, 3세에 의해 필터링된 어떤 코드화된 그 1세대들의 어떤 이렇게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메꾸는 건 사실은 그냥 미국인들의 말투와 어법과 그 태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죠. 이거는 이제 만드신 분이 2세대 혹은 3세대니까 그러시겠죠. 아마도 2세대, 3세대쯤 되는 것 같은데. 감독님의 자전적인 영화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스티븐 연은 사실은 그분은 이민 3세쯤 되는 거의 그냥 토종 미국인에 가까운 분인데 이제 되게 권위적인 한국에서 넘어간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들을 약간 코드화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그런 모습들을 강조를 시켜줘요. 근데 그게 일관성은 있어가지고 이상하진 않은데 약간 그냥 한국에만 살았던 토종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위화감이 있어요. 근데 그 위화감이 보면은 이게 미국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안 이상할 건데 한국인의 관점으로 한국 영화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뭐가 이상한 영화인 거야, 약간. 저는 스티븐 연이 연기한 제이콥보다 한예리 씨가 연기한 모니카 엄마 역할이 전 더 훨씬 그게 좀 이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한 80년대이고 그러니까 미국 간 지는 벌써 10년이 됐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부모님 세대거나 좀 더 나이가 많거나 요러실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스윗한 거야. 그러니까. 소 스윗해. 맞아요. 그래서 저 세대의 엄마가 아무리 미국으로 건너갔다 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이나 뭐 우리 부모님이나 봐도 엄마가 그렇게 스윗한 엄마 별로 없었거든요. 그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으면 그렇게 스윗해지는 그런가 봐. 우리 엄마 수유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렇고. 부럽네요.
저희 엄마 엄마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부럽네. 부러운 양반들이네. 아 근데 그런 건 있는 거죠.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 이걸 한국에서 찍었다 그러면 되게 징글징글했을 거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알고 맞아요. 있는 그런 특히 70년대 80년대 하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죠. 딱 이런 느낌. 마야광에서 송강호 씨가 배두나 씨 싸대기 때릴 때 진절머리 나서 싸대기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되게 그러니까 배두나 씨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콧대가 높아진 송강호 씨가 뭐 이 진절머리 나듯이 싸대기를 때리는데 이게 그냥 배우끼리 싸대기 때리는 연기 정도가 아니라 왜 진짜 왜 넌덜머리 난다든지 손바닥으로 거의 주먹 대신 얼굴을 치는 느낌으로 되게 보면 정말 배우인데도 모멸감 느껴질 정도로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한 대를 치는 장면인데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징글징글 거기도 배경이 7, 80년대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아마 한국적인 거기에 이민까지 가서 그 농사까지 짓겠다고 하고 애한테 회초리 때리겠다 이러면은 그 아버지는 분명히 그거에 가까웠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말씀대로 되게 징글징글한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그 권위적인 아버지와 그 되게 어머니 이제 인자하시지만 엄부자모의 모습들. 근데 그 어머니 근데 그게 사실은 한예리 씨뿐 아니라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제이콥도 그렇고 아들이나 주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나 이런 게 약간 그 미국 그 서양 사람 같은 그 어떤 태도가 있어요. 태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1세대, 2세대가 1세대를 바라봤을 때 약간 필터리 된 것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중간 행간을 약간 미국적인 태도와 대사로 좀 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들이 한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티븐 연이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지만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스티븐 연은 미국에서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인데 한예리 씨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근데 대사들이 보면은 다 그 미국 사람이 할 것 같은 대사를 그대로 번역한 듯한 느낌의 대사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메꿔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상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래서 연기를 못한다, 뭐 혹은 뭐 후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감독이 원한 톤 앤 매너 그 분위기가 정확하게 계속 끝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끝까지 그 톤이. 그래서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보는 거지. 이거 약간 나보라고 만든 영화 같지가 않은데? 라는 그쵸. 이 기분. 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지점인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건 미국 영화고, 그러니까 미국 영화는 건 미국의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한국인이 나오고 한국인 이민자를 다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덴티티를 다룬 영화라는 거지. 그 로키 같은 거. 로키도 결국은 이태리 저소득층의 얘기를 다뤘지만 결국 그건 미국적인 내셔널리티, 아이덴티티를 다룬 영화인데 저는 이것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3세계 이민자가 와서 미국에서 어떻게 정착을 해 나가는가.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시대적인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이었는가.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뭐 제 생각엔 이 전체적인 제가 좀 약간 이 영화를 좀 의아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영화의 내용은 결국 결말로 가면 실패의 이야기거든요. 실패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그 음악이나 사용법이나 촬영 같은 것이 굉장히 노스텔지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마치 그 한국형 냉소적인 그런 결국 이 모든 건 실패할 거야라는 식의 약간 리얼리즘적으로 찍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찍어낸 것은 약간 그런 노스텔지아적이고 동화적이고 조금은 해피엔딩적인 느낌의 미국 해피엔딩을 다루는 영화적인 느낌이 좀 있다는 거지. 약간 좀 과장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처럼 끝나는 그러니까 그런 대사 내일은 내일에 해야 된다라는 대사는 없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끝나죠. 맞아요. 네. 근데 역경을 딛고 그쵸?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걸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기엔 전 또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이건 그냥 우리 영화를 좀 이렇게 괜히 이렇게 씹고 뜯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못된 습관으로 보자면 마지막 장면이 기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절정에서 그 애써 수확한 창고를 윤여정 씨가 불로 날려버리고 온 네. 가족이 가족이 이제 사실 거의 재산이라는 게 이제 날려간 상태잖아요. 빚은 이빨 그 모기진 땡겨놨는데 지금 생사수단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뭐 이제 뭐 굳이 생각하면 그 병아리 감별사는 계속 하면 되겠지만 뭐랄까 그럴 거면 여기 왜 왔어라는 거죠. 캘리포니아가 원래 캘리포니아 훨씬 더 벌이가 좋았던 것이고 그리고 한예리 씨와 그 두 부부 사이가 좀 갈라졌잖아요. 사실 네. 한예리 씨는 거의 이혼하려고 맘까지 먹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스티브 연과 아들만 나타나서 미나리를 캐러 온단 말이지. 나는 그게 되게 기이했어. 이게 보통 우리 요 시간 다음에 얘기할 피아프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챙기잖아요. 갈라섰는데 아들은 못 데리고 가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미나리라도 왜냐면 미나리 되게 우습게 봤잖아. 그쵸. 스티브 연이.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미나리라도 캐러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야. 농장을 잃고 수렵 생활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당분간이라도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들만 됐고 아들 되게 피아뼈처럼 아들만 됐고 여기서 어쨌든 일구려고 하고 엄마 아내는 딸 데리고 가버린 거지. 자기 엄마 네. 데리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어쨌든 기술은 있으니까. 이게 그 사실은 거기서 보면 윤여정 씨가 이게 사실은 대놓고 이 정도면 저는 대놓고 온 것 같은데 그 왜 우리 할머니들 보면 아들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윤여정 씨 보면은 그 손자를 엄청 손자인 데이빗을 엄청 귀여워하잖아요. 엄청 그렇죠. 프리티보이 챙기죠. 프리티보이 하면서 그 그 약도 손자 거만 가져왔잖아. 예, 그게 사실은 되게 그 아들 챙기는 그 시대 그 노인분들의 그 습성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재밌게 봤던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요거랑 사실은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요즘에 이제 재미족 교포 작가인 이민진 작가라는 분의 그 빠친코라는 소설이 엄청 이제 미국에서 영향을 크게 그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엄청 히트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 쓴 원작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예.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아닌데 그분 강연을 이제 유튜브에 이제 번역이 많이 뜨니까 봤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이분이 자기 이전 세대 자기 책 사인회에 찾아온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아버지 세대 정도 되는 한인 노인이 와서 자기한테 사인 받고 가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의 태도는 뭐냐면은 그 약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가부장적인 그 권위적인, 그 폭력적인 그 1세대 아버지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나이를 먹고선 좀 더 이해하게 됐다라는 맥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즘 세대 같으면은 그런 가부장제나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그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것들이 우리가 이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자기 나름의 희생을 한 또 다른 이면에 있었다라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좀 네.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보면은 스티븐 연도 그렇고 이제 그런 그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한예리 씨가 계속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네. 반기를 두고 있는데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시대 같으면 되게 비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거기에 비판적이라는 느낌이 사실 별로 없는 게 저는 약간 의외로 신기했어요. 신선한 건 아니고 신기했고 그 왠지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티븐 씨가 생각보다 스윗하게 연기했어요. 그렇기는 하죠.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배우들이 가서 예. 뭐 김윤석 씨라든가 예. 황정민 씨라든가 좀 젊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요즘 20, 30대 배우들은 좀 스윗한 느낌이 있어서 박서준 씨나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거친 그런 느낌은 서인국 씨 같은 배우가 가서 했으면 한예리 씨랑 서인국 씨가 눈빛이 좋죠. 그럼 아마 좀 무섭고 좀 징글징글한 느낌이 났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근데 말씀대로 그게 그런 역할에 우리 눈에 익숙한 배우냐 황정민 씨나 최민식 씨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울부짖고 그쵸. 놀어. 근데 아마 그렇게 했으면 감독님 의도가 안 살아서 그렇지. 감독님이 이걸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맞아요. 예. 아버지를 이해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다뤘는데 예. 거기서 이해는커녕 남이 보기에도 그게 흉악한? 흉악한 아버지가 아니, 나오면 서인국 씨도 너무 예뻐.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로 가려면 서인국 씨도 너무 예쁘고 근데 나머지는 또 이익준 씨, 어. 똥파리 뭐 그 정도는 돼야. 양익준 씨. 씨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 가부장으로서 그런 책임감과 그런 독선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요 모습의 어떤 양면성이랄까 이제 다정한 아버지로서 혹은 그런 독선적인 가부장으로서의 모습이 양면적으로 같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갖고 좀 약간 스스로 이민자 사회 안에서 좀 재평가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당연한 게 어쨌든 간에 이민자 사회에서 우리 내부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한국이라는 거 뭐 그 각자의 국가로 이제 형성된 커뮤니티 아이덴티티가 있을 텐데 그 아이덴티티의 근간을 부정을 할 수 없죠. 네. 부정을 하면 네. 아예 그냥 이건 없는 셈 치니까 나는 그냥 코리안이기 전에 뭐 예를 들어 아일랜드계이기 전에 아메리칸이야 이래버리면 그 얘기는 상관없는데 만약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돈 벌어서 먹여서 교육시켜서 한 사람들인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 중간까지 스티브 연의 그 연기가 저는 사실 약간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권위적이고 말씀하신 가부장제 아버지를 묘사하려고 시켜놓은 캐릭터인가? 네, 저는 그랬다고 봐요. 혹은 네. 그냥 좀 평범한 스윗한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스윗한 편인 옛날 남자 정도인 건가? 근데 그렇게는 또 좀 그게 좀 애매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양가적인 면을 다 다루고 싶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븐 연의 연기가 그 어느 것도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의도적으로 중화시킨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저는 이 영화가 미나리가 저는 좀 박하게 봤어요. 미다리가 아니라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네. 미다리 말고요. 이 영화를 좀 박하게 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랬어요. 전 보고 나와서 이제 저희 극장에서 봤거든요. 극장 간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미나리가 걸려 있길래 가서 봤는데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민자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정착하는 얘기, 뭐 아메리칸 드림에 정착하는 얘기라고 그 주제를 혹은 어떤 소재를 듣고 나면 익히 예상 가능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고단한 노동이라던가 뭐 혹은 뭐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빈곤의 문제라던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부의 갈등이라던가 뭐 더군다나 뭐 친정엄마로 윤여정 씨가 갔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노인의 부적응이라던가 뭐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에서 오는 뭐 아둥바둥 뭐랄까 해프닝. 뭐 좌충우돌 뭐 이런 것들 뭐 충분히 요절복통. 뭐 마운틴듀가 요절복통 뭐 그런 컨셉이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산에서 내려온 그 이슬 좀 갖고 와라 뭐 그거잖아. 물 좀 가져와라. 근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상상이 가는 것들을 다 건드렸는데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제대로 건들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건들고 그냥 지나갔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담하게 그렸다 혹은 건조하게 그렸다라는 느낌이랑 조금 다르게 저는 설득력이 전혀 오지 않았다라는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민자라던가 이민자 출신 가정이라던가 혹은 미국에 살고 있다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뭐 저한테는 그렇게 이게 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썩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거에 가까웠던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어디서 느꼈냐면은 저는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다른 게 제가 아까 맨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려는 것과 그 음악 사용이나 연출이랑 이런 게 좀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얘기만 만약에 모아놔 보잖아요. 미나리 얘기는 이 얘기는 이민자가 좌절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좌절했을 때 나는 그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미신을 안 믿던 사람들이 미신까지 도달한단 말이죠. 미신에 도달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찍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좌절됐을 때 거기서 도달하는 것이 결국 그런 그냥 흔히 말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지. 그거밖에 잡을 수가 없는 이민자에 대한 건데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얘기만 만약에 글로 적어놓잖아요. 미나리 이거 지워놓고 그러면은 약간은 시니컬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리얼리즘적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화면 구성을 해놓고 음악을 깔아놓는데 전 처음에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땅 막 이렇게 캐는데 뭐 네.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물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이렇게 너무 포스포스 너무 보드랍고 아름다운 맞아요. 거야. 근데 그게 안 붙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감독이 저는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헷갈리나? 그러니까 물론 감독님 마음엔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이민자 아버지 세대의 그런 좌충우돌 요절복통 그런 것이 시행착오가 리얼리즘적으로 어떠한 비판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그렇게까지 그리고 싶진 않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그 약간의 시니컬함과 톤앤매너의 그 약간의 그런 몽환적이고 약간 디즈니스러운 약간 이렇게 예쁜 그 분이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기다 스티브 연까지 연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저는 그런 그 모든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두 분이 지적한 이 모든 것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됐다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라는 그게 거죠. 뭐냐라면은 이제 대표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그 제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굴 타겟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면 미국의 주류 관객들이에요. 그 미국인. 근데 이민자 사회라고 불리는 그 사실은 블랙팬서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사실 저는 별로 재미없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비판적이죠. 예. 아니 뭐 망작이지 그거. 솔직히 얘기돼요. 별 볼 일 없는 영화거든요, 사실은. 제 기준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저도 그 관점으로 생각 못 하다가 이제 미국 흑인들이 이 영화에 미국 사회가 이렇게 쳐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흑인 사회는 일종의 그 루트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상하게 진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내셔널리티라는 관점이 없죠. 걔는 그래서 인종으로만 뭉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뭐 아프리카 대륙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거기에 그들의 이제 인종만 같을 뿐이지 문화적인 거 뭐 어떤 자기가 이제 나의 고향이야라고 부를 만한 어떤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게 없죠, 사실은. 없죠. 네. 만약에 아프리카로 간다면 어디야? 가나, 이디오피아야, 루안다야 어디야? 네. 뭐 그렇잖아요. 그럼 가면 그러니까 종교는 뭐야 이런 거지 뭐. 그쵸. 그 이미지라고요. 뭐 미국에서 만드는 부시맨이니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상상의 세계에서라도
어떤 뿌리를 제공한 건 거예요. 맞아요. 와칸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상실감이 사실은 흑인 사회 안에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 중국인, 한국인, 뭐 이탈리아인 다들 이방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뿌리가 있다, 근거가 있다. 있는데 갈 곳이 있다는 거죠. 뭐.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또 가다가 너 이동규 대표 당신 어디 출신이야라고 했을 때 북에서 왔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참 시 잘 썼어 서정주 시인이. 그렇죠. 근데 그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어디서 왔냐를 해명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흑인 사회는 그게 불가능했었는데 그게 일종의 상상의 세계에서 해명이 된 건데 그거에 때문에 그 코드로 열광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가 참 미국적인 매체라는 게 뭐냐면 그 일종의 그 서구 사회의 뿌리의 기원에는 사실은 성경이 이제 책으로 된 네. 텍스트로 된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림 이제 서양화가 이제 고전 서양화가들이 그린 막 이렇게 고전 성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사회의 건국 신화를 묘사하는 건 사실은 영화란 말이죠. 영화란 매체가 미국의 건국 신화를 묘사해 주는 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게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서부국도 사실은 건국 신화란 말이지 이 모든 것들이. 벌스 오브 네이션인데 이름이. 그렇죠. 예. 그런데 영화계 안에서 그걸 묘사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각각의 인종들과 각을 하나의 그 스테이트 그로 묶어주는 유나이트하게 해주는. 그렇죠. 유나이트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이제 영화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봉준호 감독이 의도하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민한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알았겠지. 제국의 심장에 갔으니 제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나는 지금 제국의 승인을 받은 거고 내가 해줘야 되는 말이 뭔지를 아는 거지. 로컬.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로컬의 실언이랐다니까. 그거는 엣지지. 아니야. 그치, 엣지지. 엣지지. 그 정도는 엣지지. 반항적인 아들 같은 그럼 거지. 엣지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미 들은 것 같아.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예. 표정만으로 다 알겠어. 네. 근데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은 이게 뭐 이걸 꼭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우리 8, 90년대 운동권 사람들 얘기하듯이 귀축 영미에게 배판 자본에게 영혼을 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미국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이미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이방인으로서 문화적으로서 아시안 안에서도 비주류였던 한국인이 이 미국의 사회에 자리를 잡았고 미국 사회에 자리 잡은 그들만의 미국 사회에 자리 잡은 과정 자체를 하나의 동화, 신화로 만든 거거든 사실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노스텔지어 그런 향수가 느껴지는 그 어떤 추억으로 읽혀지는 어떤 되게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추억처럼 느끼게 묘사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여기 미나리처럼 자리를 잡았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말씀하신 미신으로 가는 요 과정도 사실 보통 일반적인 관념은 거꾸로란 말이야. 동양인은 미신적이고 그죠. 서양인은 합리적이다. 근데 지금 그 영화는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그런 그 비합리적인 이미 그 자리에 잡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안에는 논리보다는 이미 거기에 있으니까 이미 거기에 자리 잡은 상태를 나중에 합리화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비합리성이라는 게 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지역을 동원해서 자리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미신을 찾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저는 되게 그 영화 전체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설정이었어요. 사실 나중에 그 물 찾아 풍수 우리나라 네. 지관 찾아가듯이 그 풍수지리 하듯이 미국식 풍수지리잖아요. 네. 이렇게 그 과정 거기에 합류되는 그들의 비합리적인 이미 미국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비합리성에 동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그래서 되게 체제순화적이고 체제수능적인 영화. 인 거고 사실은 그런 목적의 영화고 그걸 아카데미에 초청했다는 건 오케이 너희들 제국의 일부로서 승인받아서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받는 과정인 건 거죠. 그렇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국제시장적 관점으로 보면 이 영화가 약간 뜨악한 거예요. 네. 와닿는 건 잘 없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로키 같은 영화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태리 이민자가 가난한 이태리 남성이 이태리 이민자로서 자꾸 이태리 얘기를 하는데 미국 영화로 인식되는 그 과정에 그 에스컬레이팅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코리아 이민자지만 결국 미국 영화로서의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 그게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다른 시상식에 상 받는 과정이라는 거고 거기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그게 이전에는 이태리, 코폴라, 스텔론, 뭐 드니로 그래가지고 이태리 혹은 아일랜드계 이게 많았단 말이야. 아일랜드계 뭐 아니면 뭐 어디계 뭐 하면서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PC주의 열풍 때문에 그 백인 남자가 나 아일랜드계 노동자인데 슬퍼요 이러면은
안 본단 말이야. 백인 남자가 로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이 동양인이 그러니까 미국적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하려고 하는 영화에 동양인이 주인공이면 안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백인 남자들이 그런다라든가 백인이 그러고 주류 사회에서 그런 나는 그래도 이민자인데 뭐 그래봤자 백인이잖아 같은 식의 피시주의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가림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른 주류의 그 수많은 이민자 미국 구성원들이 그걸 스루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필터링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지 피시주의가. 그래서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리뷰들 보면은 나는 뭐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뭐 인도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는데 굉장히 나의 그것과 비슷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 안 그랬거든. 예전에는 분명히 그 윗세대들은 로키 보고 그랬을 거예요. 나도 이민자인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근데 요즘은 PC주의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땐 그렇게 필터링이 안 와. 그래봤자 스텔론 백인이잖아.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양인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에 대해서 그런 스테이트를 만들려고 유나이티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그 내부의 구성 소재들이 조금씩 변화되었다. 그렇죠. 그 과정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네. 다인종 국가 이제 보통 제국이 원래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인재들과 인력들을 빨아들이는 제국이 유지되는 방식이 그런 건데 수많은 인종들이 하나하나 규합이 되기 위해서 그 규합이 사실은 어떤 나라가 이념적으로 뭉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영화가 그 역할을 되게 크게 하고 있단 그죠. 말이죠. 그러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생각났던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일단은 박 박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애정의 조건. 애정의 조건.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80년대에 찍었던 보통 사람들. 저는 파인더 웨이가 생각났어요. 파인더웨이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재밌는 거 파인더웨이 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깃발 들고 막 뛰어가는 장면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가 오클라호마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칸소 바로 옆이지. 네. 예,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오클라호마라더라고요. 일단 왜냐면은 80년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79년 80년대 초의 영화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베트남전 때문에 우리가 프리티 거문도 얘기했고 네. 그 람보도 얘기했단 네. 말이지. 80년대 주류 담론 중에 하나가 그 우리 80년대 나왔던 아카데미상 탔던 영화들 애정의 조건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폴링 인 러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중산층의 얘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랬단 말이야. 뭐냐면은 뻔하게 잘 사는 미국 중산층 얘기 뭐 그냥 동화 같다 이거지. 그렇죠. 뭐 지들이 그래봤자 왜냐면 애정의 조건 되게 슬픈 얘기지만 그래봤자 뭐 엄마가 좀 아프다. 백인 중산층. 백인 중산층 이제 드디어 좀 누구 집에 안 아픈 사람 있어? 네. 다 어른들 나이 들면 나도 아프죠. 나도. 아픈데 뭐 근데 그걸 되게 비극처럼 네. 묘사한다면 물론 비극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중산층이 몰락하는 그 위기감에 대해서 다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중산층이란 건 뭐냐 포드 이후에 네. 그 흔히 말하는 트루먼이나 이런 대통령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냉전 시대 강조도 우리는 네트워크가 다 돼서 뜨신물 나오고 가스 나오고 가전제품 있고 니네 소비에트 공산권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돼 선진국이야가는 바로 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위기감과 어떤 생활 양식을 가졌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사이에서 그 불안들 그런 분들 보고 이 사람들 안에 잠식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 79년작인가?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그런 가정이 붕괴한다. 이혼한다. 보통 사람들도 그런 얘기고 그리고 애정의 조건도 병환으로 이렇게 되어간다. 가족이 해체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 그 사람들의 뿌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부나 로키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리 잡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제는 그 자리를 이제 그다음 바로 이 PC주의 이후에 제3세계 인종들과 다른 이민자들이 같은 내용의 동어 반복이지만 다 같은 내용을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전에는 뭐 대부 뭐 로키 계속 말씀하신 로키 뭐 여러 가지 인종이나 이민자 왜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미국 드라마 시리즈 HBO 시리즈 중에 와이어 같은 거 보면은 와이어 시즌 2에 폴란드계 노조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맞죠. 그러니까 각각의 똑같이 우리 눈에는 똑같은 백인으로 보이지만 그들 안에서도 이게 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동유럽 출신 백인이냐, 뭐 어디 뭐 서유럽 출신 백인이냐, 아일랜드계냐, 뭐 아니면은 왜 앵글로색슨이냐, 뭐 이거에 따라 이제 위계가 다르단 말이죠. 생각보다 그 안에 되게 심했나 보더라고요, 차별이. 네. 근데
그 각각의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들은 미국 사회 안에 긴 이제 이 양차 대전을 거치고 하면서 이제 그 유럽인들은 다 흡수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2차 대전과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을 통해서 흑인들이 부상해서 이제 그 흑인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이제 그 합류되기 시작하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사실은 동양인의 차례가 온 거예요. 네. 예, 동양인의 차례가 온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처음 했던 얘기처럼 류 교수님 얘기처럼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뭐지 싶은 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 한국인이 나오지만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보라고 만든 얘기가 아니야 애초에. 왜냐면 그 이질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뭐 대부 얘기 나오고 뭐 쭉 나오잖아요.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화도 많은데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어쨌든 외국 타자라는 거지. 그치. 타자고. 근데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느낀 감정, 약간의 이질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약간 있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맞아요. 사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아니, 그렇죠.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한국인은 의외로 사우스 코리아 기준의 혈연 중심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쵸. 생각해보면 우리 섬나라지. 한국인은 의외로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일단 고려인이 있고 제일 조선인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북한은 완전 다르죠. 우리도. 북한 다르고. 재미교포도 이제 벌써 재미교포나 외국 교포 특히 미국에 제일 많이 사니까 재미교포도 벌써 세대가 3세대가 4세대가 나오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식당 가면 또 저 연변 출신들 네. 그거 굉장히 많잖아요. 연변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권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권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에는 되게 특히 우리 같이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남한에서 살고 있는 특히 또 서울 경기 중심의 되게 협소한 혈연 중심의 민족주의적 관점으로만 세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낯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아마도 이태리 본국에서 이태리 본국 야 왜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이태리 애들 나온다며 하면서 원스 어폰 타임이나 아메리카나 대부를 본 이태리인들 이태리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건 진 이태리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지.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궁금하긴 하다 해서 대부 같은 경우에는 시실리 장면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의도적인 배치였다고 저는 보는데 그 아무래도 그것도 이태리계의 정체성을 다룬 영화니까. 근데 시실리 현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100% 로컬할 수가 없어. 미국 그러니까. 이태리계 미국인이 가서 결국 찍은 거라서 아까 스티브 연의 연기 같은 그런 어색한 삐걱함을 느꼈겠죠. 그 뭐 좀 이제 우리가 비교하려고 준비한 영화가 지금 분노의 포도. 네. 이제 존 스타이백 원작의 그 존 포드 감독 명장이죠. 야, 존 포드 이름이 뭐 죽여줍니다. 지금 책에 나오신 분들 얘기하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문학으로 치면 지금 톨스토이 뭐 이런 그렇지. 사람 그렇죠.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고.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얘기하는 근데 거죠. 그분이 지금. 찍은 딴 영화 중에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거는 웨일즈 탄광촌 얘기예요. 웨일즈 탄광촌 얘기인데 그 웨일즈 탄광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노조 파업해서 막 분쟁 생기고 그래서 이제 왜 그때 이제 공항이니 뭐니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 웨일즈 탄광촌에 있는 형제들 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주인공의 형들이 미국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냥 현지 리포트처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일랜드에 막 대기근이 있었고 뭐 대공황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 영화 자체도 존 포드는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네. 말이죠. 아일랜드계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웨일즈 사람들이 볼 때 이걸 또 어떻게 느낄까 이게 물론 영어권이라서 우리만큼 위화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그런 종류의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연원을 찾아가는 오리진을 찾아가는. 근데 이제 미국이 재밌는 게 그런 이민자 사회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자기 뿌리 찾아가는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고민을 하고 자랄 그렇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재밌게 봤던 그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이 가까운이라고 왜 9.11 테러 다뤘던 네. 소설 있잖아요. 그 작가 조나단 샤프란포라는 작가도 소설 쓰고서는 그분이 우크라이나 쪽 개봉가 보더라고 집안이. 예. 그래서 자기 뿌리 찾겠다고 우크라이나 여행을 한 무작정 몇 년을 갔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백인이고 흑인이고 아시아인이고 할 거 없이 여기 다인종 국가 안에서 인종의 용광로 안에서 살다 보면은 나는 어디서 온 거고 나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꼭 항상 거쳐가는 고민인가 보더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 안에서 그런 종류의 소재들이 되게 항상 끊이지 나오고. 않고 계속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니까 어쨌든 계속 자기도 모르게 타자화되는 경험을 하는데 네. 우리가 그분들의 그런
냉혹한 현실에 비할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로 지방 친구가 서울 경기에 있는 대학에 와서 자취하다가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전이 옛날에 이태원 클럽 가면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인이라고 인종차별 당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약간 소프트한 타자화를 겪는데 그들은 이제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밖에 나가면서부터 겪는 거니까 뭐 늘 듣는 네, 얘기가 늘 너네 듣는 나라로 거고. 돌아가 뭐 이런 얘기 네. 들으니 그럼 우리나라 어디지? 아니,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느끼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아칸소주가 원래 여기 미나리 등장 아칸소주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주 1위, 2위를 다투는 거기가 주인데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네. 하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네. 많은 곳. 바이블 벨트. 근데 거기 그 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영화에 인종차별이 등장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니까 인종차별 하든 안 하든 일단 시각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에서 오는 그 인종차별 왜 안 나오잖아요. 뭐요? 데이비트한테 애기한테 너 얼굴을 이렇게 플랫해라고 꼬마가 말하잖아. 아니 그저 아니거든요. 아니 거기 스티븐 우리 영 그런 것까지 트집잡지 말자. 조명해보면 알아요. 조명해보면 제가 예전에 조명 말씀드렸죠. 그 렘브란트 조명. 그대로 네. 딱딱 하는 게 서양 얼굴에 딱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저 동양인 얼굴에 해보면 플랫해. 플랫해서 다 새요 빛이. 프라또해져. 아니 얼마나 웃기냐면은 나는 이게 미나리 웃겼던 게 거꾸로 그 스티븐 연이 그 백인 아저씨 인종차별하잖아. 맞아. 더럽다고. 학대하고 막. 이거 막 미국 놈들은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 게 이제 아까 잠깐 딴 데로 세면 네. 조명 얘기하면 왜 미국인들 그러니까 서양인들 보면 이게 일단 눈썹 근처 뼈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이마가 튀어나 있고 코가 높죠. 코가 높죠. 그 눈에 눈에도 턱 음영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죠. 그게 음영이 생긴단 말이에요. 광대가 있고. 근데 그치. 이게 들어가 일단 있죠. 눈썹 안 튀어나오고 코 낮고 코가 왜 또 눈과 눈 사이에 코뼈가 낮잖아요. 미간 사이에. 미간 사이에 코뼈가 또 낮고 광대가 또 없잖아. 음. 없거나 혹은 요쪽이 옆으로 펴졌다고 앞으로 아, 튀어나온 그치. 게 아니라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치면은 옆으로 퍼진 것 때문에 얼굴이 더 넙대대 더 넙대대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늘 제가 매 학기 그거 늘 느끼면서 되게 속으로 웃거든요. 한참 3점 조명을 그게 기본이니까 현장에서 3점 조명 사실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안 지키잖아요. 네, 안 쓰죠. 근데 어쨌든 그게 기본이니까 그죠. 늘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애 한 명 이렇게 세워놓고 직접 스치 해보는데 플레이. 안 되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어떻게 그게. 해도 안 돼요. 저는 현장 나가서 네. 그 한국 조명 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라는 생각을 늘 하다가 어느 날 느꼈어. 플랫해서. 한국인의 조명은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네. 근데 제가 제가 촬영팀 막내 때 이혜영 씨가 나오는 영화를 네. 한 적이 있거든요. 첫 작품이었어요. 그게 이제 첫 작품이었는데 이혜영 씨 되게 서구적인 얼굴이시잖아요. 되게 서구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딱 사이드에서 그 사이드 라이트를 딱 주면 코를 중심으로 딱 1대1로 딱 떨어지는 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 기사랑 촬영 감독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아 선배님은 정말 스크린용 얼굴이라고. 게다가 우리 그런 얘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겨 배우같이 좋냐 하면은 갸름하다 문제가 아니라 왜 물고기처럼 유선형으로 그렇죠. 생겨야 맞아요. 잘 나온다 그래요. 그 흔히 말하는 그 장두영이라 그러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길쭉한 뒤통수 맞아요. 뒷장구 뒤로. 뒷장구로 이렇게 앞장구 뒷장구 있는 요거. 그래서 얼굴이 인면허처럼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야 입체적으로 왜냐하면 입체인 사람도 망원 되면은 얼굴이 갑자기 평평해지거든. 그렇죠. 근데 원래 평평한 동양인은 망원을 되면은 그냥 넙대대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눈 이렇게 찍고 인종차별하는 게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루머는 아니야. 그냥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지. 그게 그 아주 명확한 게 그 헬멧 같은 거 비싸니까 직구 많이 하거든요. 네. 나 헬멧 인정. 헬멧 인정합니다. 직구 하는데 그럼 이제 자기 머리 사이즈를 재잖아요. 네. 머리 사이즈가 제일 큰 데가 이제 눈썹 바로 위에서 이렇게 머리를 한 바퀴 줄자로 돌리면 뒤통수까지 딱 해서 제일 큰 고기를 재서 둘레가 나오는 거죠. 예, 둘레 그 제일 큰 거대로 헬멧을 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헬멧을 직구해서 오면 양옆이 너무 아파서 두통이 심해서 그 헬멧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사이즈인데 치수는 똑같은데 같은 메이커에서 아시안 핏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둘레는 같지만 안에 형상이 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과학이에요, 과학. 이건 증명된 사실이죠. 인종적 차이일 뿐. 그러니까 시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이건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그 아이한테 너 이렇게 플랫해라고 한 건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사실적시. 그렇지. 너무 신기해서. 거기서 나올 바는 넌 관찰력이 좋구나. 그치, 그렇지. 그건 맞다. 우린 원래 이래. 이런 거. 대대손손 이래 왔어. 근데 저는 스티븐 여 연기가 나쁘지 않고요. 전 사실 좋았었어요. 네. 거기서 그 안에서 연기를 할 때
뭐랄까 사실 스티븐 연이 이 모든 걸 다 만든 거잖아. 거기 안 가면 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성공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본인의 욕망 때문에 모든 식구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스티븐 연의 표현대로 하면 니네 아빠 뭐야 병아리 똥구멍 본다 이게 그게 싫다 이거 아니야. 그치. 난 대농장주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근데 아빠 실현하고자. 뭐야 파머. 그치. 그래 그런 어. 거지. 이따가 얘기할 그 피와 뼈 네. 얘기해도 되죠. 네. 이따 얘기할 피와 뼈 사실은 피와 뼈의 주인공 김준평과 이 스티븐 연 제이콥이나 사실 그 코어는 똑같아요. 코어는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의 이 폭력성의 수위라던가 개인이 갖고 온 도덕률의 차이 이런 게 있지. 근데 코어를 갔다고 하기에는 김준평은 너무 지한 몸이잖아요. 뭐 그래도 그렇긴 하지. 우리 예. 스티븐 연 제이콥은 가족과 함께 살아보겠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근데 그렇긴 하죠. 왜 그 옛날에 아빠들 그 얼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스티븐 연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닝에서 그 날라리 오빠가 이런 연기가 돼라는 느낌이었던 게 왜 잘 표정이 다양하지 않고 근데 왜 엄하게 표정을 짓는데 그게 왜 노동하는 아빠들이 얼굴에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스티븐 연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사실 스티븐 연을 연기를 못했다거나 잘 안 맞는다는 게 아닌데 그런 게 느낌이 어느 정도 드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이 서사와 감독이 연출한 톤 앤 매너가 약간 이상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과 그런 게 스티븐의 있죠. 연기가 맞는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스티븐 연의 연기력의 문제라기보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굉장히 지금 이 내용은 시니컬해요 지금 내용은 시니컬한 얘기고 그걸 감독이 톤 앤 매너로 약간 동화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런 거죠. 오히려 이렇게 동화처럼 물론 그래 배운 감독님 입장에서 얘기까지 너무 동화로 만들면 그래서 우리 아빠 그 밭에서 배추 나고 호박 나고 성공 깻잎 길러서 가지 팔아서 성공했다 좀 그러니까 뭔가 한데 그러기에는 내가 보기엔 그 시나리오 작법이 너무 의도적으로 배운 사람의 자기 검열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데이빗을 잘 키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멋없는 시나리오 같은 거지. 그래서 배운 사람 특유의 시나리오인데 원래 연출자의 의도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마야광을 찍을 건 아니고 마야광이나 뭐 곡성 찍을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가 고생했구나를 찍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형 심판은 이 사람이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지. 예를 들어 그 국제시장이나 네. 뭐 토지 이런 게 한국 로컬로 있다면 이제 제국의 중심에 갈 때는 퓨전 음식이 퓨전 요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국의 그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퓨전 요리 달달하고 이거를 필터링 해주는 재료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몰상식한 사람 같은데 그 재료가 이제 스티븐 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징글징글한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어느 정도 연성화시켜 가지고 그렇죠. 미국인들이 볼 때 덜 이게 김중평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주면 보여주면 그거는 우리도 보여주면 안 돼. 자기들 뛰쳐나가요. 지금 몬도간 애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소프트하게 네. 이제 대중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김준평이라네. 저 스티븐 연이 우리 제이콥이. 네, 아니 그러니까 스티븐 연이 배우가 배우가 네이티브 코리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한국어 대사를 하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잘하는 깜짝 편인데 놀랐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자녀로 생각하면 굉장히 잘하는 편이지만 때때로 대사를 할 때 보면 약간씩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이렇게 티가 나는 게 있잖아요. 네이티브 코리안이 듣기에는. 네,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불일치, 예, 감정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몰입이 깨지죠 그런 데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지금 여기서 또 해야 될 게 우리가 사실 원래는 영화 한 편을 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네. 분노의 포도인데 이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분노의 포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던 게 결국 이건 역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건국 신화에 포섭되는 한국인 이민자의 서사도 미국 건국 신화에 미국인이라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건설되어가는 그 과정의 역사에 포섭되어가는 걸로 이게 되어가는 거다로 느껴지는 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노의 포도랑 되게 대꾸를 이루잖아요. 네, 그렇죠. 분노의 포도의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1940년자. 네, 사실은 3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29년에 공황이 발생하고 네. 뭐 그 청소년 명작 소설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원작을 읽으신 분도 그쵸. 있을 네. 거고 이제 영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영화 존 포드가 존 포드의, 찍은 네. 그 존 스타이백 원작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29년에 공황 발생하고 30년 동안 공황이 진척되면서 한마디로 말 그대로 30년대에 네, 공황이. 30년대 말 그대로 은행이 금융자본이 농지들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소작농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지주들한테 그 땅을 뺏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 네. 깡패 이야기에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이 지주들의 그것을 어떻게 교란을 시켜야지 정부 입장에선 그게 편한가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금융자본이 땅을 가지게 되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농지는 기계화가 되니까 소장농을 둘 필요가 없는 거야. 소장농들도 소장농한테 더 뺐자니 소장농도 이걸 더 뺏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니들이 하면 생산성 안 나니까 꺼지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배경이 오클라호마입니다. 바로 이 오클라호마가 아칸소주 바로 옆이죠. 근데 거기가 또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점점 이제 네. 생산률이 떨어지니까 소작 줄 필요 없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노의 포도에서는 그 오클라호마의 농부들이 마침 정확하게 그 미나리와 반대로 캘리포니아의 과일 따는 일자리가 일자리가 이제 있다. 네, 오클라호마에서 농사가 안 되고 농지를 뺏기니까 일자리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죠. 네. 네. 이주해서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지만 캘리포니아도 딱히 거긴 노동자 그럼 너만 받겠냐 이거지. 거기선 그 전단지를 수많은 망한 농부들과 실업자들이 나오는데 나 영화를 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릴 때 소설 읽었을 때는 뭐 어릴 때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막막한 거야. 그거 뭐 갈 데가 맞아. 없잖아. 네, 진짜. 그렇죠. 뭐 정말 집도 절도 없다라는 게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난민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쵸. USA라는 시민권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계보를 아까 같이 이 미나리처럼 각각의 내셔널리티를 따져주자면 만약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계면 존포드니까 아일랜드계라고 굳이 해보자면 아일랜드계 난민이에요 그냥.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오클라호마에서 왔다고 무시하잖아요. 아까도 그 오클라호마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의 역사가 영화로 묘사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그 파인드 웨이 같은 얘기 네. 이제 유럽에서 신대륙을 찾아서 건너온 개척 신화 그 그죠. 안에서 이제 재밌는 게 그 존 포드 영화들을 하면 이제 존 포드라는 사람을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서부국 웨스턴 찍는 사람이다. 서부국의 신이 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웨스턴 찍는 사람 했는데 보면은 서북이라는 게 서부 개척사가 미국에서 그죠. 네. 그 개척 정신이 되게 미국 정신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찍는 영화들이 이제 그런 걸 찍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게 맞나 하면서 수색자라는 영화를 찍는데 인디안한테 납치된 조카를 찾아다니는데 인디안가 이미 동화가 돼버려서 백인아인데 여기서 잠깐 말씀. 존 포드가 전기 영화는 그냥 인디안이 나쁜 놈으로 나오는 그냥 그쵸. 오락 일본이 영화를 아닌 오락 전국 영화를 영화. 찍으시던 분이다가 네. 후기에 약간 이제 이분도 이제 뭔가 성찰을 하시면서 후기엔 수정주의 서부국이라 그래서 네. 인디안이 꼭 나쁜가라는 느낌의 영화를 찍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걸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등장하는 보안관들이 항상 선역으로 나오는데 항상 커뮤니티를 보호해요. 항상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후기작으로 가면 갈수록 항상 그 분노의 포도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커뮤니티를 지키는데 지금 전에는 인디안이나 나쁜 악당들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바뀌는 거야. 대상이 누구랑 싸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건가. 이 대상이 점점 바뀌면서 그러면서 파인더웨이로 유럽에서랑 남미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넘어온 이민자들이 대륙에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잘 짓고 몇 대를 살다가 이제 탈탈 털렸어. 그렇죠. 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캘리포니아로 가잖아. 이거 여기서 나오는 영화들이 뭐냐면 저 차이나타운과 LA 컨피덴셜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도시 빈민처럼 이제 도시로 흘러 들어간 노동. 이제 보면 차이나타운 얘기도 뭐냐면 그 오렌지 농장이 가득한 그 얘기를 거기를 갖다가 댐을 지어가지고 수몰 시켜버리는 얘기란 말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역사들이 이 부조리한 이민자부터 시작한 요 얘기들을 갖다가 쭉 이어가는 요 얘기들이 이렇게 묘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갈아타서 그나마 성공한 사람들은 중산층의 위기라는 그렇죠. 보통 사람들과 예. 애정의 조건이라는 것으로 중산층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따라가다 보면은 수정주의 서부국에서 계보로 원래 서부국은 보수가 찍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찍고 백인 남자가 찍어야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큰형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용서받지 못한 자 언포기븐이라는 영화로 수정주의 서부국의 종지를 찍고 그 수정주의 서부국의 그 자기 역사의 신화를 비튼 그러니까 자기 역사의 근원을 찾아가는 얘기로 마지막 영화 그 다음 영화가 퍼펙트 게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퍼펙트 게임이 아니라 퍼펙트 월드입니다. 퍼펙트 게임이 사실 그 애 하나 데리고 케빈 코스트너가 그 자기 근원은 사실 근원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부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륙을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서북이라는 그 원형 그리고 사실 서북이라는 이 장르만 서북이 그 안에 인용되는 얘기들이 엄청 많은데 그 틀 안에서 대륙을 다룬 그 틀 안에서 그 이 이민자의 역사와 사실 미국의 역사라는 게 이민자의 역사니까 이게 묘사되는 어떤
그 원형들이 그 안에 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걸로 어떻게 사람들을 인종이나 젠더를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여성주의가 포섭되면 이 서부국에 그럼 델마 루이스가 되는 거예요. 델마 루이스가 그 서부국을 탈주해서 그 서부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개척을 하기 위해 가는데 거기가 결국 길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절망감인데 분노의 포도도 캘리포니아 갔는데 길이 없고 미나리도 여기 아칸소 갔는데 길이 없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타락을 하는 거야 다 그렇게. 그렇죠. 차이나타운 여긴 괜찮아 여긴 차이나타운이잖아 라는 맞죠. 데서 끝난 이유가. 좀 분노의 포도를 보는데 이게 영화라기보다는 마치 사회고발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실제로 그 원작 존 스타인백 그렇기도 원작 했을 자체도 거고. 엄청나게 그 의회에서도 난리가 나고 외설서였대잖아요. 오클라호마에서 금서가 됐다고 네. 하잖아요. 그 캘리포니아가 아니라요. néerland에서는 오클라호마 내용- 출신들이 이상하게 내용만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금서했을 근데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날렸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마타도다 우리를 음해하려는 음모다라는 오클라호마 식으로. 출신들 우리가 그런 데가 아닌데 아니 뭐 이런 근데 거지. 중간에 보면 그나마 좀 분위기 좋은 캠프에서 그 캠프 분위기 분쇄하려고 경찰들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소동 피워서 하려고 했던 네네네. 거 보면은 우리 많이 보던 거냐 우리나라에서. 그쵸. 그래서 많이 보던 뿌락치들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역시 똑같아. 맞아요. 그 체제가 대변하는 자본이 음. 이 사회를 휘두르는 방식이라는 거는 사실 다 거기서 거긴 것 그죠.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 사람들의 그 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분쇄해서 뿔뿔이 흩어뜨려야 그 어떤 이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가 예를 들어 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후려치기가 좋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그때 또 특히 대공황이니까 자본가가 정부에게 요구했겠지. 아니 노조 만드는 거. 그건 뭔가 사회주의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지금 임금 그렇게 동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삭감해야 되고 지금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모든 일환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노동자의 조직을 분쇄하고 그런 것들이 분노의 포도에 담겨 있는데 그게 불과 1930년대 배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1980년대 40년 정도 지나서. 네, 40년 지나서 이민자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황폐화된 땅에서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겠다라는 꿈을 꾸고 동양인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이후 세대가 이제 그걸 또다시 노스텔지어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건데 그래서 기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영화에 아까 말했지만 다시 얘기한 톤앤 매너를 빼면 이 얘기는 분노의 포도 비슷해요. 네, 좌절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냉혹한 개척사 잔인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개척사를 다루는 네. 얘기인 게 맞는데 그걸 되게 말씀대로 되게 이제 동화 우화처럼 약간 만들어놨지. 그 분노의 포도랑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 물어보고 싶을 예. 정도로 대꾸가 맞는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로 떠난 가족의 얘기가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떠난 가족의 얘기가 그 분노의 포도고 네. 미나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떠난 아칸소로. 아칸소, 캘리포니아, 캔자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옆에 텍사스까지. 오클라호마랑 캘리포니아가 아닙니다. 오클라호마랑 아칸소랑. 오클라 이렇게 네. 붙어 있어요. 딱 그 동네인데 그 동네가 흔히 말하는 토네이도를 공유하는 사이죠. 네, 그 동네가 중부 그 로키 산맥 가기 전에 중부 거기인데 그 파앤더웨이에서 마지막 깃발 꽂고선 여기 내 땅이야 외치던 그 땅이 오클라호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저는 감동할 때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왜 연출을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 얘기가 어떻게 만약 그 연출 톤앤 매너를 빼면은 얘기만으로 복귀했을 때 제가 왜냐면 기이한 경험을 한 게 처음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동화구나 했다가 이제 방송하려고 얘기를 이제 대충 되감아 볼까 머리로 되감아 보니까 동화가 아니야. 미나리 얘기하는 거죠. 미나리죠. 지금. 미나리 동화가 아니야. 되게 냉혹한 얘기인데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이 냉혹한 이야기가 왜냐면은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모기지를 땡긴 이 사람들은 그게 거기서 만약에 살아남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렇지. 오일 쇼크라든가 뭐 2007년 모기지도 있고. 사실은 분노의 포도에서는 그 위기 외부에서 오는 그 위기를 되게 장나라하게 묘사를 했는데 미나리에서는 의도적으로 그걸 다 뺐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80년대 어쨌든 80년대 그날 레이건 시대 호황이니까 그 이제 올라가면서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맞는단 말이지. 근데 그 맞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결정타가 결국 2007년에 모기지 사태 그 프라임론 그거 같은데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일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바이블 벨트라 얘기했지만 중서부의 그 흔히 레드넥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의 어떤 그 분노가 있잖아요. 사실 그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건 오바마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민주당 정부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기보다는 불만이죠. 불만. 그리고 월가가 모든 것을 착취해간 아까 그 30년대 그 분노표도 거의 같은 묘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서부와 동부로 재편되는 그 돈벌이가 서부와 동부다. 뉴욕으로 대편되는 금융자본과 서부 캘리포니아로 대편되는 IT 자본이고 그 사이에 중간에 그 제조국으로 유명했던 러스트벨트 이런 데는 다 디트로이트 이런 데 다 망했고 몰락했고 그 농사 짓는 데 그쪽 남부의 바이블 벨트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근데 거기에 뭐 백인만 있었겠냐 이거지.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섭섭한 마음에 대한 부분도 미나리가 긁어주는 게 아닌가. 약간 위무 약간 느낌도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거기가 있겠네요. 그 사실은 보면 재밌는 게 이거는 사실은 약간 억지 연결인데 아까 지도를 보면은 오클라호마 있고 그 밑에 루지애나가 있어요. 네. 그 위로는 미주리주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루지애나의 배경이 되는 얘기가 트루 디텍티브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바로 위에 미주리주로 가면 오자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네. 아 그러네요. 네, 오자크 그 옆으로 가면은 캔자스 시티가 있고 캔자스시티 배경으로는 우리 또 네. 그 마인드 헌터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캔자스시티에 살인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실은 그 동네, 그러니까 특징이 저희가 지금 방금 언급한 이 이야기도 거기에 이제 미나리, 와칸소의 미나리, 그리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저기 아칸소입니다. 와칸다와 아칸소입니다. 구분해주세요. 아칸소의 미나리.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중부 지역, 그 중부 네. 곡창지대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가 밀 생산, 엄청난 밀이 나오는 그 생산되는 그 지역이 그 러스트벨트 몰락한 제조 북부에 그 오데오 주변에 뭐 러스트벨트가 있고 그 남부에 그 퇴락한 약간 네. 이끼의 배경이 네. 될 거예요. 이거 보면 오자크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보면은 항상 배경에 대한 묘사가 되게 절절하게 나와요. 그죠. 트루 디텍티브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약간 그 이미 말씀하신 대로 동부의 금융자본과 서부의 그 IT 자본이 이미 양극화된 상태에서 요 중부에 버려진 동네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동양인들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그들의 뿌리 이제 개척자들이 자리 잡았다가 쫓겨났던 그 땅으로 돌아서 다시 자리 잡고 미나리를 뿌리고 자리를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 줘야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이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박하게 봤네요. 나 지금 얘기하면 살짝 짜릿해서 이거 상 줘야겠다. 아니 아 영화과 학생이야 역시. 동양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버지들이 그 아무리 백인들이 동양인 싫어하더라도 그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거든. 그치. 이곳에서 저렇게 대출 이빠이 땡겨서 뭐라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건사해보겠다고 해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다른 이민자들 그리고 약간 중부에 소외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울림이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는 아까 거죠. 제가 이민진 작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이민진 작가 인터뷰를 보면은 그 찾아와서 정말 저하고 우리 얘기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우리가 볼 땐 그냥 백인 남자들이야. 네. 근데 그들이 아일랜드계, 독일계, 그 이탈리아계, 그들도 이민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민진 작가가 쓴 소설은 빠찡코라고 미국에 자리 잡으려고 한 한인 얘기가 아니고요. 일본에 자리 잡으려고 한 그 일본에서 우리 제1교포 자이니치들이 그 빠찡코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사대에 대한 얘기라는 건 거야. 근데 그 재미교포가 제일교포의 얘기를 정착기를 쓴 거죠. 썼는데 그거를 또 다른 미국에 자리 잡은 이민자들이 와서 다른 우리에게 나라계 이민자들이 와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거야. 저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단순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따 얘기할 피아표 같은 경우에 그 이민자 얘기 그 사실은 네. 그 빠찡코 이민자가 빠찡코랑 비슷한데 아마 빠찡코를 아직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약간 그 이민자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의 관점이 아마 강하다고 하면은 아마 결이 전혀 다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실 피아표랑 네. 이민진 작가의 빠친코를 한번 비교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한번 해보면 생각은 좋겠어요. 들기는 네.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약간 미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그들이 미국에 내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될 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이념적인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천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도 시스템의 그 중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승인을 해주는 뭐 동사무소 가서 도장 찍어주는 전입신고하듯이 이게 좀 되게 시니컬한 표현이긴 한데 사실은 맞거든요. 그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80년대 90년대 운동권식으로 얘기하면은 제국의 미제에 아첨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승인해주는 과정 자체가 사회 안정과 통합을 해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민자들도 이제 본인들이 발을 내린 그곳에 포섭된 거니까요. 그렇죠. 드디어. 예. 말씀 쭉 들어보면서 되게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완전 다른 얘기 같지만
접점이 있는 어떤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스포츠 완전히 프로 스포츠의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식축구, 프로 미식축구, 프로 야구, 프로 농구, 뭐 아이스하키 이렇게 4대 프로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NFL이라고 그래갖고 미식축구거든요. 예, 미식축구. 흔히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저 메이저리그가 제일 인기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미식축구, 프로 미식축구고 심지어 메이저리그 프로 야구보다 대학 풋볼 리그가 더 인기가 많아요. 미식축구 미만 잡이죠. 그건 정말 미만잡이에요. 대학 풋볼 리그가 프로 야구보다 더 미국의 축구는 얼마나 슬픈 존재인가. 사커. 그러니까 그게 거기 미국인들은 그 풋볼을 우리가 얘기하는 미식축구를 풋볼이라고 그러고 축구는 그죠. 사커라고 사커. 아예 이렇게 아예 그 영국 애들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되게 싫어하죠. 발도 안 쓰는 것들이 풋볼이라고 한다고. 근데 뭐 어쨌든 그 얘기가 왜 생각이 났냐면 그 미식축구가 땅 따먹기 싸움이거든요. 재밌는 것 뭐가 재밌냐면 8, 90년대 미식축구 프로 미식축구 NFL의 최강팀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였어요. 맞아요. 그 유명하죠. 그치. 예. 예, 맞아요. 그 텍사스의 지금도 그 팀이 전 세계 프로구단 같이 1위하고 막 이러고 거의 그렇죠. 예.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이름도 아유, 카우보이고. 왜냐면 그걸 아냐면 저도 그걸 모르는데도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영화에 엄청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헐리우드 영화 엄청 나와요. 근데 댈러스가 텍사스의 그 주요 도시잖아요. 그리고 팀 이름이 카우보이야.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저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이 최강팀이에요. 캔자스 시티는 미주리 주의 또 도시잖아요. 네. 그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오자크라는 그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게 되게 아날람이 사랑하는 드라마니까 청취자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팀 이름이 또 칩스야, 칩스. 그러니까 그 치프스. 치프스죠. 네. 예. 뭐 저 추장, 네. 뭐 두목 뭐 이런 뜻에. 그러니까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그 바이블 벨트의 그 주요 도시들의 거점을 둔 팀들이 8,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최강팀으로 군림을 하고 그 이름들도 뭐 카우보이네, 칩스네 하는 것들도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이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그 보면은 약간 스틸러스라는 팀도 있고, 네네네네. 그 약간 그 포항이요? 네, 포항제철. 그 외에 우리가 리뷰했던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서도 네. 아버지가 그 미식축구 아, 필라델피아 맞아. 이글스에 네, 미쳐가지고 맞아. 도박하잖아요. 전 재산을 날리는 만에 막 그거 하고 그 있잖아요. 미국의 그런 프로스포츠 프랜차이즈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많은 이유도 사실은 어떤 지역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맞아요. 좋은 네.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근데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좀 박 박사 얘기를 연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80년대 그 우리 혈연 중심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야 미제국주의 뭐 거시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누누이 방송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그 내셔널리티 혈연 중심의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그것을 연결하는 스테이트로 어쨌든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성공하는 방식으로서의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인준해 나가고 뭐 흔히 말 통합하고 포용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그거고, 그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제국에 드디어 한국인마저도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국뽕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은 조금 이제 병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절실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예,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과한 PC주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제 변방에 사는 한국인 입장에서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PC주의가 우리가 볼 때 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되게 절실한 문제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소수자 그리고 그런 이방인 취급받던 이민자들을 자꾸 사회 안으로 포섭을 해야만 사회가 안정을 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LM 이런 게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아니 흑인 놈들 아시안 차별은 그렇게 해놓고 왜 지들만 그래라고 불평을 할지는 모르나 순서대로 그렇게 포섭을 해 나가는 게 미국의 시스템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비욘세한테 우리 BTS가 상을 강탈당한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재밌는 게 또 미나리 그 영화가 그렇게 찍히고 나서 그 우연치 않게도 이게 어제 또 며칠 전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 그렇죠. 한인타운에서. 그러니까 바로 르브론 제임스 같은 흑인 셀럽들이 그 바로 이제 그 아시안 차별 혐오를 하면 안 된다, 멈춰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나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나씩 그렇죠. 그, 최근까지 그 블랙 라이브스 매러였다면 네.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시안 라이브스 메러라는 표가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화제라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미국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니까 칸느에서 화씨 9.11에다가 상을 줬고 그래서 사실은 그해 사실 실질적으로 작품으로 받았어야 되는 건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죠. 올드보이였지만 네.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 9.11에 줬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그 마이클 마이클 무어 무어. 다큐 중에 좋은 축에 속하지도 않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나리가 만약에 이번에 상을 받는다면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나는 그런 것들 또한 어떤 시스템이 유지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너무 해왔고. 아니 근데 그 수단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제 좀 더 고급 영화적인 영화 바깥의 컨텍스트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까 왜냐하면 그 박 박사가 잠깐 얘기하다 본인 스스로 막 본인 논리에 넘어갔잖아요. 그게 영화의 컨텍스트적 맥락을 고려하다 보면 이 영화 좋은데? 말해놓고 감동했어. 그러니까 난 반성했잖아. 그러니까 영화의 내적 맥락은 저는 한결같이 주장하는 건 영화의 내적 맥락은 제가 생각해 감독이 실수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불일치야. 맞아. 그건 내용과 맞아. 톤의 면허가 불일치해요. 그거와는 별개로 컨텍스트적 맥락에서 이 어쨌든 작품의 또 명운이라는 것도 운도 있는 거죠. 시대적인 걸 잘 타고나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 영화가 주목받을 만한 그러니까 주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아마 상을 탈 것 같아요, 뭐든. 뭔 하나는 주지 않을까. 네. 사실은 근데 노미네이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을 준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아니, 왜냐하면 이래놓고 상을 안 주면 이게 이제 말 장난쳐. 그대로 구색 맞추기였다. LA 폭동 같은. 그 그래미도 저 우리 BTS 팽하는 거 보세요. 몰라. 그러니까 블랙팬서도 양궁들은. 뭐 하나 받았죠? 받았어요. 예, 맞아요. 받았어요. 근데 블랙팬서 뭐 작품 관련된 건 아니고 작품 하나 망작이 근데 뭘 하나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긴 주긴 주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BTS는 사실 저는 그래요. 섭섭하게 볼 게 아닌 게 시상자로 그러니까 같이 관람 같이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공연자로. 그리고 단독 공연자로. 그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게 원래 깐느도 그랬거든. 원래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그다음 그러다 이제 메인 뭐 경쟁 뭐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 영화과 애들 특유의 그 왜 핫샷 데뷔 이런 거 잘 안 돼요. 내가 영화 찍자마자 깐느로 불렀더니 뭐 천재 소리 들으면서 전 세계 여배우들이 돌아가지 마세요 감독님 저랑 살아요. BPA. 이거 아니야. 진짜 로망 그 여배우가 한국으로 오는 거지. 그래. 임금 브리트 버그만처럼. 버그만. 그러니까 그런 거 없고요. 내가 그래서 영화과 갔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은 정신 차려 모두. 그래 정신 차려서 제발. 세상 모든 일은 순서가 있다. 이만큼 살았으면 정신 차려야지. 저 여기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영화제라는 게 보수성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창작자나 집단의 업적이 쌓였을 때 당연하죠. 그 작품 어떤 특정 작품이 갑자기 그 해에 제일 좋아서 물론 그것도 고려 대상이지만 그런 작품을 꾸준히 쌓아온 사람에게 이제 줄 때 됐다 했을 때 어느 정도만 해서 가져오시면 드리는 거예요라는 수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씬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생충의 뒤에는 한국 영화가 그동안 2000년대 이후로 쌓아온 그렇지. 세계 영화계에 자리 20년 잡은 이상 싸운 게 있죠.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일본 영화가 세계 영화계에서 자리 잡았던 만큼의 비중으로 2010년대, 2000년대 그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계에 끼친 어떤 여러 가지 자리 잡음이 그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렇죠. 갑자기 방화였는데 갑자기 사람 불러다가 그쵸. 상 주지는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봉준호 감독의 네. 그 오스카 소감은 기가 막혔다 정말.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굉장히 적절한 그 봉준호 감독님 멘트가 미나리를 꽂았다. 이렇게 말하면 비하가 됩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뭐 비하 꽂았다. 갑자기 맥이 탁 풀려버리네. 근데 그런 거잖아. 거기서 이제 마틴 스콜세지로 대변되는 미국의 영화사. 그 미국의 영화사라는 거 아까 또 얘기했지만 맞아요. 미국 사라고 해도 무방한 것에 대한 리스펙을 표현하는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미나리 상 안 주면 마틴 스콜세부터 이 역사를 다 부작을 들어가는 거잖아. 다 뭐야 그러면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도 다. 그러면 우리만 타자야? 그래. 동양이만 타자야. 그래 이태리계 아일랜드계끼리 이렇게 뭐 와습끼리 화이트 앵글로색슨끼리 잘 먹고 사세요 이러면서 이제 로컬 증명.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그렇게 된 봉준호 감독님이 뒤로 덫을 놓은 거네. 로컬이라는. 이것은 로컬임을 증명했다. 너 안 하면 로컬. 안 하면 로컬. 그치. 그렇지. 봉준호 감독 역시
아, 이렇게 이게 얘기해놓고 보니 꽂아준 거 맞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나가셔야겠어. 나 이거가 너무 탁월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굉장히 훌륭한 정치적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네. 그때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미나리가 주목받는다라는 느낌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극장에 가시기 전에 이 영화가 흔히 말 아까 말했듯이 국제시장 버전 그리고 한국인의 나를 좀 대변하는 느낌으로 세계 속에서의 사우스 코리안의 정서를 대변하는 영화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가시면은 좀 이제 실망하신다. 그리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에 대한 거기에서 온 코리안 이민자, 코리안계 아메리칸들에 대한 같이 그 동료 의식을 묘사한 영화지. 너희 거의 사우스 코리아 요즘 잘 나가는데 우리도 있었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민자 2, 3세대가 네. 이민자 1세대를 정말 추억하면서 만든 그죠. 영화라고 보면은 그렇죠. 충분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입장에서의 국제시장적인 맥락이 있는 건 맞아요. 이민자들 입장에서. 이민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왜냐하면 이게 그 갔다 오셔서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의 리뷰에 종종 그런 실망감. 뭐지? 나는 뭐지 한국 뭐. 사람이라 나 이해 못하겠는데 뭐 이런 뭐 딱히 그런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심지어는 뭐 심한 거는 뭐 난 한국에서도 우리 아버지 엄마들 고생한 거 많이 봤는데 굳이 내가 왜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영화를 보면 안 되는 거고. 네. 간만에 보러 가고 싶었던 거지. 그걸 느끼려고 갔던 거지. 뭐 그런 리뷰도 있었어요. 50대 분이신데 이렇게 내가 힘들게 가족을 위해서 뭔가 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난 그 한국 사람인데도 되게 울컥했다. 예, 예, 그런 코드에 반응하라고 만든 게 그러니까요. 맞고 그런 코드에 반응하는 것이 이제 미국 이민자 사회 이미 각각 그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 사회 안에서 동질성을 느끼게 만들게 해주는 맞아요. 코드가 제가 되는 왜 거죠. 얘기했던 그런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힘들게 노동했던 어떤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로 잘 그려져 있으니까. 그 분노의 포도도 보면은 어머니가 계속 한탄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파인더웨이처럼 온 개척자들이 대를 이어서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올드맨이 가면 젊은 사람들이 커가지고 그 땅에서 내 땅에서 내 흙 위에서 그쵸, 자라서 내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게 명확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건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예, 예, 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는 그래서 이게 나이 먹고 보니까 확실히 눈물이 많아지고 마음이 여기서 그런지 아니야. 우리 아까 그 얘기했어요. 이게 존 포드가 분노의 포도 이 아까 그 시나리오가 우리 로거나이저적 그래, 모먼트에서 맞아. 존 포드야말로 맞아. 로거나이저 그거의 정점이죠. 정점.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그 중간에 뭐 할아버지가 중간에 이동하는 길에 돌아가시죠. 맞아. 그 두 어떻게 할머니랑 할머니 둘 다 그 그죠. 여정을 못 이기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중간에 중간에 묻잖아요. 묻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박박사 돌아가실 때 제가 길바닥에 국도에다가 그렇게 저는 우리도 그렇다면 1번 국도 옆에 우리도 거기 묻어주십시오. 넣자. 이거 편지- 살해당한 것이 편지- 아니고 나도 똑같이 자연사한 거예요. 살해당한 거 아니면 좀 유리병에다가. 그거 해줄게요 제가. 그렇죠. 근데 그 존 포드 아니 그때 본인은 무슨 힘이서 땅을 파? 내가 팔게. 나는 이 대표보다 잘 팔. 그 나이 들어도 이 대표보다 좀 3m 정도는 타주세요. 그렇지, 그럼, 파리가 그렇죠. 안고 있지 어, 그러니까. 그럼요. 맞아. 3m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인종을 뛰어넘어서 공감하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은 미국 영화가 가진 힘이었던 것인데 그거 거기에 한국인 인종이 들어갔었을 때도 그런 기능을 하는 영화가 탄생했다. 이게 사실 굉장한 의미죠. 대표님이 미나리 보고 몇 번 했던 얘기 있잖아요. 미나리가 아니어도 된다. 거기 심어진 게. 그래 맞아. 아일랜드계 포테이토, 그러니까. 이태리계 파스타 뭐 뭐 해도 이게 다 씨만 돼. 뿌려서 잘 자라는 뭐 치기라도 상관없고 사실 콩이라도 되고 감자여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차이나게는 뭐가 있을까? 머니인가? 뭐 이런 거. 코로나. 재팬 뭐 스시 뭐가 됐든 그게 누가 됐든 이 시나리오 그대로 정말로 찍어도 제목도 그냥 포테이토가 됐든 그렇죠. 파스타가 됐든 근데 리조또가 어쨌든 됐든 어디에 척박한 땅에서도 결국은 잘 자라는 네. 자생한다는 어떤 그런 식물을 그냥 그렇죠.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의 끝이 미나리는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 자리를 잡았어. 미나리처럼 꽃을 폈어고 분노의 포도는 이미 자리 잡은 줄 알았던 우리가 다시 뿌리가 뽑혀버린 얘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역시 미드콘 노조뿐이야. 빨갱이 된 얘기죠. 결국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아. 그때 이제 그 시대적 배경 그 작품이 나온 시대적 배경이 공산주의가 되게 그 메카시 열풍이 막 핫할 때 이게 이따 얘기할 피아프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보면은 그 존 포드 감독 제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 헐리우드의 메카시 서부 영화 트럼보 이런 거 보면 나와요. 네. 그 헤일 시저나 그 메카시 열풍일 때그 일축해버리는 연설 말하는 거죠. 예, 진짜 네. 그 상남자 그 그렇죠. 정말
사나이에. 사나이에 딱 올라가지고 나 영화만 서부 영화 만드는 존 포드홀시다 하고 올라가지고 맞아, 진짜. 니들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너 말한 그러고,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고 내려왔다. 그때 엄청 유명한 일화인데 그죠. 그 존 포드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 이게 요즘 미국에서 좀 상 받는 영화 좀 이게 작품성을 평가받는 영화들 보면은 다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 보수적인 가치가 붕괴된 상태에서 방황하는 인간 사실 마인드헌터조차도 사실 그런 믿음을 잃은 지역사회 혹은 가정이 파괴됐을 때 그게 되게 병적인 방식으로 튀어나오는 징후로서의 연쇄살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죠. 이러거든요. 그 가족관계 붕괴하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우리가 작품 다뤘던 그린북 그린북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종과 그 로컬 커뮤니티가 어떻게 규합해서 미국이 시민으로서 네. 거듭날 같은 얘기라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포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마지막에 노동자로서 각성하는 얘기 그때 당시는 그 공산주의가 되게 핫한 그러니까 요즘 PC주의 유행하듯이 그때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그 사회주의가 되게 유행하던 시점에서 그 노동자로서 각성하는 이야기로 이제 사실은 영화 이제 실제 소설도 그렇게 끝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끝나가는데 문제는 존 포드 자체는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우파잖아요. 우파. 예, 되게 클린트 이스트우드 전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약간 소설이랑 영화랑 뉘앙스가 살짝 다르긴 해요. 그 소설에서 되게 암울하게 묘사된 게 영화 안에서는 그래도 가족 안에서의 그 끈끈함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난 마지막에 어머니가 딱 인사도 안 하고 갈 거니 하고 딱 했는데 어머니 주무신 줄 알았더니. 나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 엄마한테 전화 온 줄 알았어. 그 존 포드가 우리 박 박사님이랑 존 포드의 어떤 그 영혼의 어떤 프락치 그렇죠. 뭐 네. 이런 존 포드가 제 영혼의 한 3할 정도를 구성하고 그러니까요. 계신 분이죠. 네. 이분이. 싱크로가 이제 네. 맡고 있지. 그 로건 정모모트의 엑기스를 담고 계신 분입니다. 그 존 포드 얘기만 뭐 하나 정도만 더 저기 하면 존 포드의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되게 특이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This is Korea라고 이것이 맞아요. 한국이다. 뭐 어떤 데서는 번역을 여기는 한국 뭐 이렇게도 해놓고 이것이 한국이다 이렇게도 해놓고 아무튼 그게 6.25 네. 뭐랄까 종군 기자 필름 같은 그런 다큐 전쟁 다큐거든요. 그걸 존 포드가 감독을 했단 말이죠.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존 포드가 되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상남자란 말이죠.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되게 사관학교 가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난시도 심하고 근시도 심하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를 못 가고 근데 계속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군대에다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 유명한 감독이니까 나 이렇게 참전을 하게 해달라. 뭔가 이렇게 내가 영화로서 기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 OSS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CIA 전신이죠. CIA 전신이죠. OSS, 오피스 오브 스트래티직. 여명의 눈동자 보면 박상원 씨하고 그 여옥이가 네. 나중에 맞아요. OSS 요원이 되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뭐 맞아요. 전략사무국, 미국 쪽 뭐 전략사무소 요원이거든요. 해갖고 오피스 오브 스트래티직 서비스 뭐 이게 CIA 전신이래요. 여기 소속으로 그런 뭐랄까요 종군 기자? 종군 기자라고 하긴 어렵고 종군 뭐 감독? 필름메이커 정도라고 이름을 뭐 붙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재밌어지는 얘기가 또 서울의 지붕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신상옥 감독의 춘향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네마 토그래프. 네. 뭐라지 그 청천연색 네. 그거 저 뭐 있어 여기 이름이 맞지? 시네마토그래프. 예, 아니야. 이렇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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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돼 그거를? 하여튼 춘향전을 촬영한 이영표 감독이랑 키노스코프? 아니면? 시네마스코프? 시네마스코프. 뭐 하여튼 그 이영표 감독 그분이 연출도 하시고 촬영도 하시는데 촬영을 배운 게 6.25 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구나. 네, 박 박사랑 그 존 포드의 연관성을 지금 네. 한국 영화사의 맥락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 OSS로 해서 참전을 해서 한국 전쟁의 그 This is Korea를 찍은 거죠. 근데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영화 제작 시스템은 미 군정 하에 어떤 그 미국 공보원 거기서 그걸 다 이렇게 도맡아서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OCI라고 그랬대요. 뭐 오피스 오브 시빌 인포메이션이라고. 그게 나중에 한국 영화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기관이 있는데 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이게 이제 공보부. 이게 우리나라의 공보부로 나중에 확대 개편이 돼요. 미 군정이 넘어가면서. 근데 여기서 만든 프로덕션이 리버티 프로덕션이라고 네. 영화사를 미군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해줘요. 거기서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군임 영화 제작소도 만들고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이영표 감독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이영표 감독이 그 서울대 나와서 이제 그림으로 국전 입상도 하신 분인데 그 촬영을 배워가지고 의사는 진짜 되게 싫었던.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신상욱 감독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촬영을 하신 촬영 감독이자 어. 문화 영화를 여러 편 연출하신 연출가예요. 그렇지. 기술자, 연출자. 제가 그분 돌아가기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여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이게 존 포드와 저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뭐 저는 존 포드의 유산으로 영화를 배운 이영표 감독이 그렇지. 돌아가시기 내가 지금 전에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는 하고 거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아, 너는 이렇게 연결되네. 그러니까 그 결국 국도에 묻힐 운명이었다. 그렇네요. 그 이영표 감독의 굉장히 두꺼운 그 녹취록이 있거든요. 네. 구술 자료 녹취록이 있는데 그거 지금 박 박사님이 했다는 게 그 작업인 거죠. 그 작업의 일부를 네. 참여를 했었죠. 근데 그것도 저도 읽었는데 그걸 쭉 따라 올라가면 존 포드가 나와요. 결국에는. 6.25 전쟁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잡을 얻게 된 계기가 너 잘생겼으니 제대하면 헐리우드 가봐라. 배우나 해봐라.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한국 전쟁에서 그렇죠. 친구가 잡코리아에서 잡코리아에서 소개해준 그래서 헐리우드. 그저 그란 트리스모 그 영화를 보면 그 한국 네. 전쟁 그러고 보면 또 외국어 영화상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랜 토리노구나. 아, 그랜 그쵸. 토리노. 외국어 영화상 때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또 한국 전쟁 출신인 그게 잡코리아 출신의 그 클린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스트우드가 이오지마의 손편지가 외국어 영화상을 탔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예, 그게 언어가 몇 프로 이상이 저기라서 그거라서 외국어라서 본인이 찍은 외국 영화, 미국 영화인데 일본군 쪽에서만 다룬 거잖아요. 이오지마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외국어 영화상을 탔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 미나리가 외국 영화 탄 게. 네. 이제 논란이 이제 되고 안 되고 지금 이제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그때 이제 예전에 적용하던 거와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아카데미가 로컬을 조금 더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의 일환에서의 과도기적인 어떤 움직임으로도 우리가 좀 조금 뭐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네. 로고나이저 모먼트와 30년대 대공황을 거쳐서 한국 전쟁과 함께 미나리와 뭐 여러 가지를 박 박사의 미나리 잘 정신 자란다. 세계를 또 그래서 이 모든 네. 것은 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상 줘야겠네. 역시 한국 영화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관통하고 있네요. 네. 박 박사님께서. 그래서 그러겠네요. 미나리 좀 여기까지 해보고요. 분노의 포도를 곁들여서 네. 같이 네. 해봤어요. 뭐존 스타일백 원작을 어릴 때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영화 재밌습니다. 저는 나이 근데 먹고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분노의 그런가? 포도. 네. 아, 뭐 유튜브나 아니면 그냥 IPTV나 이런 데도 잘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원체 예전 영화라 갖고 구하기가 예, 쉽지 예, 않아요. 예. 그 기회 되실 때 같이 보시고 그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재밌는 느낌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거의 만약에 같이 두 편을 보시면은 진짜로 이걸 참조했나 이걸 뒤집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예술 계열에서는 많이 하는 작업 방식이니까 그렇죠. 예. 이 그렇죠. 방식을 모태로 해서 레퍼런스에서 뒤집어서 뭐 작업을 하는 잘 큰 방식인데 데이빗이 영화를 찍었다. 그렇죠. 네. 아, 그렇지. 작은 데이빗이 그렇죠. 심장병을 극복한 데이빗이 영화를 찍었죠. 네. 그렇죠. 구멍이 그런- 작아졌어. 할머니가 끓여준 그거 먹고 한약 먹고 좋아졌지. 그런 역시 의학은 동량이다. 그렇죠. 무식한 약포쟁이들 막대기 들고 물 찾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나 쓰고. 그 거기에 잠깐 언급되는 것 중에 네. 한국인 교회를 피해서 다녀왔다와 여기 음. 왔다라는 얘기들이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뭐 한국 교회 뭐 개독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로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커뮤니티로 그 커뮤니티를 모임을 뭉치는 하잖아요. 것이 네. 그것의 폐해과 맞아요. 그것들을 탈주해서 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방향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방법론을 찾아내는가에 대한 얘기로 봐야지 그 부분을 역시 한국 개독은 저기 미국 가서 어디 가나 저런다. 저런다로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하면 이게 또 좀 그렇다. 왜냐하면 갈데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서로 모이지도 않을 사람들이 그치. 이민자란 이유로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포의 사회들 한국 사람 믿지 마라 서로 그러잖아요. 서로 사기치는 거는 한국 놈들 사기치는 거 여기서도 한국 아빠 사람. 그 얘기하잖아요. 네, 스티븐이 그러니까. 그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맞아. 놈들 못 믿는다면서. 근데 그걸 꼭 미국 놈들을 왜 이러면서 아무도 안 믿어. 아니 그 미국 놈들 학대하잖아 그래가지고. 맞아. 채찍만 안 들었을 뿐. 그래서 그 아저씨가 결국 맨날 십자가를 지고 다니잖아. 주일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그것도 되게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주류 자기 백인 남자면 무시할 것 같은 동양인 남자의 말을 그렇게 순순하게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스스로 그걸 갖다 고행의라고 일종의 하방 고행 뭐 이런 그렇죠. 이 식으로 생각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은. 예. 재밌는 맥락. 그러고 보니까 네. 그
분노의 포도 시작할 때도 그 목사랑 같이 아, 동행하면서 그죠. 시작하네. 케이씨랑. 네, 케이씨. 네. 아, 그런데 참조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참 맞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그 기본적인 목사님도 좀 원형을 이상하잖아. 기본적인 원형을 참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할아버지 죽고 여기서 할머니가 그렇지.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그 대꾸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반대로 짜여져 있다고. 재밌네. 그런, 네. 이거 우리 아날람이 처음으로 제시하는 그렇지. 질문인가? 이건 아날람이 이거- 제시한 거지. 아무도 얘기 안 해. 숟가락 좀 얹어야겠다 아날람이 다른 걸 뭐 찾아봤어야지 진짜 아닌지 알지 뭘. 아니야. 내가 여러 군데 반박 찾아봤는데 이 얘기하는 사람 우리밖에 다 없어. 국제시장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 국제시장만 얘기하고 촌스럽게 있고. 국제시장 같은 우리 소리 하고 박 박사를 존포도 적자설 제시한 것도 아날람이 최초예요. 제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아날람 특종. 네. 그 존포드의 분노의 포도를 경유해서 네. 그 애정의 조건과 보통 사람들과 로키와 대부를 거쳐서 미나리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연대기적인 의미로서의 미나리 맛있다. 로 끝나는. 스테이트로서의 미국 영화. 네. 네, 그것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아. 저녁은 해물탕이죠. 미나리 고생 듬뿍 넣은.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네. 박 박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뿌리를 찾아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근금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